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들의 탈락 통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구직자 3명 중에 1명가량은 취업에 실패하고도 탈락 통보조차 받지 못했고, 통보를 받더라도 굉장히 통상적인 문구 있잖아요. 뭐 귀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런 통상적인 문구만 받았을 뿐 어떤 이유 때문에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답을 찾고 또 다음 취업에 도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현재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의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가장 중요한 게 무료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감 임박입니다. 거의 이번 달, 다음 달은 다 네. 차고 1, 2월 정도 자리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시간에 자리가 찰 수 있어서 꼭 미리미리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orktv@yna.co.kr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벌써부터 스튜디오에 달달한 냄새가 나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더 이상의 고배의 쓴맛은 맛보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취업 컨설팅계 허니보이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굉장히 기분 좋은 미소로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늘 아까 뭐 예보를 보니까 밤에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허니보이는 좀 이런 눈이 오거나 비 오는 날에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시나요? 일단 목소리를 들으면 좀 아시겠지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좀 예. 따뜻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감기 유의하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러니까 24시간을 좀 봤을 때 상담 요청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최종 면접 앞두고 있는 친구들 면접 보고 또 그 막바지에 뜨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또 우리 제네시스 BBQ도 있었고 그런 기업들 자기소개서 항목도 체크하면서 좀 빠듯빠듯 꽉꽉 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채용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요즘인데 오늘은 어떤 꿀팁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감이 됩니다. 네. 빨리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은 공기업 체험형 인턴 지원 전략인데요. 그간 저 포함해서 많은 쌤분들이 나오셔서 뭐 이번 채용을 위해서는 직무가 중요하다, 혹은 관련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그럼 그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번에 좀 인턴 지원 관련된 전략을 좀 준비해 봤고요. 그중에서도 체험형 인턴, 이번에 많이 뽑고 있는 체험형 인턴 지원 전략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취준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업 체험형 인턴, 실제로 취준생들도 이 제도를 좀 많이 알고 있고 관심도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지원을 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네. 인기가 왜 높은지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턴을 근무하게 되면 월 한 평균 보수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 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공백기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공백기도 수월하게 메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동시에 또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관련된 업종이나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우리 업종이나 로열티, 그 직무 로열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되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준비해 주신 게 체험형 인턴인데 실제로 채용형 인턴도 있고 체험형 인턴도 있다고 하셔서 둘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인턴 전형을 두 개를 나누기 전에요.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 인턴 제도란 게요. 정부가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함으로써 기업이 좀 기업의 청년 인턴 제도를 지원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일종의 고용 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자체 인턴,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인턴, 노동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채용형, 체험형 인턴은요. 이 청년 인턴 제도의 두 가지 유형 중에 이제 각각 하나로서 처음에 먼저 말씀하신 채용형 인턴은 인턴 전형으로 채용 이후에 일정 기간 인턴 실습 기간을 거치고 종료되는 시점에 최종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 네. 기획재정부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한 70% 이상은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전형이 바로 이 채용형 전형이고요. 체험형 전형은 좀 똑같이 인턴 실습 기간을 거치지만요. 인턴 기간 종료 후에는 따로 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 말 그대로 경험, 체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인턴 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채용형, 체험형 이 뜻을 좀 이해하고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역량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체험형 인턴 시행 현황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공기업의 체험형 인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KDB 산업은행입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업은행 체험형 인턴 수료자는 신입행원 채용 시에 우대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300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한국전력 체험형 인턴 수료자는 대졸 수준 공채 지원 시에 서류 전형에서 5에서 10%의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입니다. 현재 채용이 진행이 됐고요. 무려 1,000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보면 서류와 면접 없이 서류 전형과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운전 분야 체험형 인턴 수료자는 근무 완료 후에 철도 운전면허 구간 인증 평가를 통과하면 향후 운전 분야에서 정규직 채용 시 채용 전형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00명을 채용이 됐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는 신입 직원 채용 시 역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인턴 경험은 취업 전에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인턴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지 맞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턴 채용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은행도 뭐 공기업, 공사, 공단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존재해서 전부 다 그냥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공사공단 포함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공공기관으로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 네. 캐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산업은행도 공기업이 맞아라고 가끔씩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산업은행은요, 조금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전액 출자해서 탄생한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그 기금들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기업, 국책은행으로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사공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할 때 그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사업의 규모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크고 막대한 경우, 그리고 그 사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법인을 세워서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공급이 되고 있는 전기를 담당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요. 뭐 우리가 주로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KTX를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맞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강보험을 책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뭐 우리들의 연금, 국민들의 연금, 국민연금공단, 뭐 아니면 공무원들의 연금이다. 그럼 공무원연금공단, 이렇게 공사공단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공공기관에서 채용형 인턴보다는 체험형 인턴을 뽑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 시책,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 인력 차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이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취업 그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중에 하나로서 이 체험형 인턴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보조 인력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졸 그 신입 정규직 공채로서 뽑았을 때 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전문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면 사무 보조나 지원 등의 업무는 그렇게 많은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업 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리 학부생들에게 조금 그 취업의 기회를 높여주면서 조금은 또 낮은 비용으로 그 업무를 그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이 채용형 인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회사에 있을 때 이런 그 계약직 혹은 체험형 인턴 제도로 많이 친구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받다 보면 굉장히 팀 내 분위기도 밝아지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순기능으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이 두 번째 이유로 들어주신 게 보조 인력 차원에서 채용을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일반 사무보조 지원처럼 업무 강도가 낮은 것만 좀 하면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무보조 업무를 좀 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인턴 들어가시게 되면 이 그 NCS 인턴 직무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 사용 신청 접수, 공급 방안 검토, 고객 서비스 활동, 되게 뭔가 좀 멋있는, 있어 보이는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그 인턴 근무를 수행했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접수 받는 정도, 신규로 계약을, 그러니까 전기를 좀 쓰고 싶습니다라는 고객들이 오면 접수를 받고 그 서류를 모아서 정규직 공채 직원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공급망을 검토한다든지 실제 계약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들은 정규직 신입 직원들이 하고요. 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를 했던 체험형 인턴으로 일했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확인서, 신고서 등 이런 거 서류 들어오면 전산 입력하는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숙련도보다는 엑셀만 조금 다룰 수 있으면 바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업무를 좀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조 역할인데 이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졸 공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뭐 신입사원 수준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은 아니지만 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이런 일들은 조금 무리하게, 그러니까 학부생 취업 준비하면서 인턴 그 경험을 통해서 직무 관련 경험을 쌓고 싶은 우리들에게 조금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뭐 물론 요즘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던 것도 좋은 경험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같은 직무를 지원할 때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공기관 인턴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직무뿐만 아니라 뭐 조금 직무가 다르다 할지라도 두 가지 정도에서 이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펙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그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경험, 이야기 측면에서 조금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스펙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력서나 경력 경험 기술서에 그 쓸 때 한 줄 이상 쓸 수 있는 내용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특히나 우리 자기소개서 쓰실 때 직무 관련 경험 꼭 물어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직무 관련해서 경험을 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인턴 경험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회 경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학부생 시절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활동, 뭐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학생들끼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조직, 그러니까 기업에서 소속돼서 조금 뭐 비중이 적은 업무일지라도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일을 해본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취준생들한테 메리트로 작용이 되는 거죠. 이 사회 경험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일하면서 배우는 게 또 그렇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아마 뭐 글로 배우는 거 주변에서 들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인턴 경험이 있는 취준생이 지원할 때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게 존재하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인턴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경우. 두 번째는 그냥 공공기관에 속한 기관이라면 전부 인정을 해주는 경우. 세 번째는 인정 안 해주는 경우. 어디서 하여튼 안 해주는 경우인데요. 일단 첫 번째 사례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졸 수준 신입공채를 지원하실 때 그 가점 사항에 보시면, 그 우대 사항을 보시면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인턴 수료자에게는 약 5%에서 10%의 서류 전형 그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대 사항을 보시면 그냥 우리 당 그 기관,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요. 그냥 공공기관에 속한 기관이라면 전부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했던 수료자에 한해서
우대해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공공기관이면 일만 했으면 여기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은 그러니까 우대 사항을 봤을 때 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과 관련해서 아무 항목도 없는 경우 여기는 이제 가점으로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쉽지 않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바로 이런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왠지 취준생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도전을 할 것 같아서 경쟁률도 좀 셀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맞쌤은 학교 다니실 때 아니면 또 졸업을 하고 이 체험형 인턴에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도 이 가점을 노리고 네. 공공기관에 정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역량이 부족했는지 아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은 못 해봤고요. 음. 대신에 좀 이름이 비스무리한 협회라는 곳에서 3개월 정도 인턴 근무를 했었는데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협회도 공공기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말씀드리는데 협회라는 조직은 엄밀히 따지면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아. 그 협회의 회원사들의 발전이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들인데 제가 이 협회에서 그 인턴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국민들의 뭐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성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사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내가 그쪽 그 협회에 속해서 일을 한다라는 측면은 간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협회에서의 인턴 근무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수행했던 업무는 뭐 사무 보조, 뭐 문서 뭐 정리 이런 업무, 간단한 업무들을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취업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사회 경험을 했었다. 조직 내에서 해당 일을 하면서 왜 조직에서는 이러한 규정 규범들이 있고 그 업무가 우리 흔히 말하면 보고 절차들도 한번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도 한번 느껴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측에서 어필을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턴 채용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형이랑 채용형 좀 비교하면서 알려주시면 더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채용형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채용형 인턴의 채용 프로세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에서 그 채용형으로 뽑은 친구들의 한 70%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도록 그러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일반 신입을 뽑는 채용 프로세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서류, 그다음에 NCS 필기 전형, 면접도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반면에 체험형은 똑같이 인턴 기간을 거치지만 인턴 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부담이 사실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프로세스 역시 좀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서류 지원 후에 면접 한 번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필기 시험도 안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우리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레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1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면접도 안 보고 서류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네. 좀 상대적으로 채용형보다는 체험형 인턴 전형이 좀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소서 항목은 어떤지 자소서 항목에서도 좀 채용형보다는 간단한 편인가요? 이거는 좀 근데 말씀드릴 때 좀 케바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 있다 보니 이 자기소개서 항목도 그냥 단순하게 지원 동기, 뭐 입사 후 포부, 뭐 성격 장단점 정도 물어보는 이렇게 좀 단순한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네. 정말 신입 공채처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그런 기관, 그 공공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게 뭐 단순하게 나오든 복잡하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했으면 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뭐 20, 30년 근무할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체험형 인턴이다 보니까 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 동기라든지 뭐 입사 후 포부에 작성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계속 20, 30년 동안 근무하는 게 아니고 길어야 6개월 정도 근무하는 거니까 지원 동기도 약간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이 회사에 6개월만 있다가 다른 데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 동기가 만약에 자기소개서 문항에 있다고 하면 바로 먼저 지원 동기를 쓰기에 앞서서 잠깐은 여러분들이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업종이나 직무가 이러이러한데 이러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서 지금 이 인턴 전형에 지원을 합니다라는 방향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은행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네. 산업은행을 지원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의 최종적인 목표가 은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을까?
그게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금융 전문가라는 꿈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지금 산업은행 인턴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학부생 시절에 배운 이론 그런 금융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인턴 전형에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방향성, 그 지향점,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을 같이 그러니까 그 취업에 있어서 같이 제시해 주는 게 이 지원 동기 항목의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도 조금 난감할 것 같긴 한데 뭐 이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그쪽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일하는데 어떻게 성장에 이바지할지 그렇죠. 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동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인턴 전형에 지원하는 이유가 내가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사 후에서 실제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해요. 사무보조 지원 업무. 네. 이러한 그 사무보조 지원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 입사 후에 어떻게 일을 하겠다 정도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꼼꼼하게 하겠다, 책임감 있게 하겠다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신입 공채에서는 그렇게만 쓰여지면 안 되겠지만 체험형 인턴은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2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순히 체험형 인턴 굉장히 그 채용 절차가 단순하다 보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신입 공채에 썼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간혹 제가 한 100개 자기소개서 보면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이쪽 그 기관에 입사를 해서 팀장, 본부장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그런 후보를 하다가 네,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쓰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좀 그 단순히 입사 후 포부를 배우겠다라고만 쓰여져 있는 항목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순수하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대학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고 그 우리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순수하게 교육을 받는 곳은 어떻게 보면 대학이고 반면에 인턴으로서 조직에서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평균 급여를 받으면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배우겠다라고만 쓰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팀 내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밝혀주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입사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원자의 성격에 대한 장단점을 물어보는 항목 같은 경우는 신입 공채랑 비슷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다른 식으로 써야 된다거나 그런 특징이 있나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편하게 지원 그 경험 물어보는 항목이나요, 아니면 뭐 성격의 장단점은 신입 공채 지원할 때 쓰듯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항의 의도에 맞게끔 어떤 경험을 써야 되는지 성격의 장단점이라면 솔직하게 나의 어떤 성격의 장단점을 기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정도 하시고 적절하게 쓰시면 글자 수에 맞게 적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에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인턴으로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막 혁신, 도전 이런 거를 막 어필하면은 좋아할까요? 그쪽 기업에서?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서 혹은 입사 후 포부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일하겠다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동기에서 꿈이나 목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어서 어떠한 혁신을 이루고 싶은 게 꿈인데 이러한 것을 달성해가는 과정 중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면접 부분도 살펴보면 아까 맞쌤이 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면접에서 잘 웃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체험형 면접을 다녀온 친구들의 후기를 좀 간간히 들어보면 좀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뭘 보고 뽑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 여기서 우리가 체험형 인턴으로 들어가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되게 단순한 업무잖아요. 엑셀만 하면 될 줄 아는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아니 그냥 뭐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갈 친구고 그렇게 뭐 어려운 일 안 할 건데 무슨 뭐 업무적 역량, 직무 이게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얼마나 그 신입 공채들보다 중요하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인성적인 측면을 보려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좀 피드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우리가 면접을 가게 된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해서 뭐 어떻게 보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직무적인 역량,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만을 강조하기보다는요. 네. 말씀하신 밝게 좀 서글서글한 이미지. 만약에 좀 내가 스스로 본인이 밝지 않는 성격인데라고 생각이 되면 뭐 그 소통을 잘하는, 경청을 잘하고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만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 지원자로서 어필이 되고요. 간혹 그 기출 질문 중에서는 뭐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를 물어봤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실제로, 네, 실제로 체험형 인턴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진짜 신입 공채에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업무적 역량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소에 너 무슨 생각하면서 아. 보통 살아가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의 밝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평소 생각 정리 정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조금 금융공기업 있잖아요.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기술보증기금 이런 금융 쪽은 좀 물어보는 질문들의 유형이 그 업종이나 직무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어떻냐, 보증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 이런 측면의 질문들이 조금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금융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은 내가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여기서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또 일할 때 잘하면은 다음에 공채로 지원할 때 분명히 좋은 어떤 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 그 뽑힐 확률도 높아지고요. 뽑혔을 때 밝게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까 그 한국전력 보셨겠지만 서류 전형의 가점이 5%에서 10%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턴 우수 수료자에게는 10% 가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료한 결과에 따라서 5%, 10%가 결정이 되는데 네. 밝게 들어가서 제대로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 그러니까 제일 잘 인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네. 나중에 10% 가점을 받게 되는 그런 또 가점 요소가 있으니까요. 네. 되게 밝게 어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진짜 조금의 점수 차이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10%가 맞아요. 정말 크다는 거를 취준생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 체험형 인턴 채용 중인 기업은 어떤 곳인지도 바로 궁금해지는데 알려주실까요? 제가 오늘 좀 한 가지 준비해 온 기관은 그러니까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해서 193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편사업진흥원이라고 하면은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 우체국 쇼핑 운영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우체국 쇼핑도 운영하면서 어떤 우체국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우표나 우편엽서 같은 우편 상품 제작을 담당한 우리나라의 대표 우편 관련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3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고요. 현재 그러면 어떤 진행 중인 채용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23일 18시까지 지금 서류 전형 그러니까 서류 접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총 4개 분야에서 19명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이 콜센터 전화 상담이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벌써 좀 업무가 그렇게 그 전문성이 높게 네. 요구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업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행정 업무가 7명으로 좀 채용 계획이 있고 네. 나머지 2명은 각각 디자인, 출력 부분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청년 인턴 직무기술서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다운받아 보시고 한번 그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그 콜센터 지원 업무가요. 전화 상담 업무가 실제로 그 우편 관련해서 대민, 그러니까 고객들이 전화로 유선으로 그러니까 문의를 해오면 응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민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콜센터 전화 상담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 고려하셔서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런데 우편사업진흥원 채용 절차가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체험형 인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순한데요. 서류 전형 그리고 온라인 인성 검사를 거쳐서 면접 한 번으로 끝나는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인성 검사는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요. 서류 전형이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서류 전형 합격했다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그 해당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인성 검사를 좀 응시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편사업진흥원 이제 자소서를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항목들이 좀 나오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를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아쉽게도 그러니까 없나요? 취업 준비생분들께는 희소식이지만 네.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가 아. 없긴 해요. 대신에 이제 NCS형 질문이라고 하는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을 5개 출제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경험을 물어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겠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각 항목당 800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5문항 800자면 총 4,000자를 써야 돼서 이 글자 수가 좀 압박으로 다가오시리라고
좀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가이드, 팁을 좀 드린다면 네. 1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보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본인 의견으로 상대방을 납득시켰던 설득적 의사소통 경험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자세히 보시더라도 내가 설득해야 되는 상대가 있으니까 조직 내에서 어떤 같이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그 상황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가 설득해야 되는 상황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중에서의 설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설득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좀 펼쳐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둬야 될 것은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그 하우 측면에서 조금 부각되어서 이 자기소개서 경험 항목이 작성돼야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한 항목씩 다 살펴보면 네. 좋을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경험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스타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다라고만 쭉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한번 쓰고 읽어보면서 why, how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1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설득했는지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번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 충돌 시에 어떻게 조직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똑같이 딜레마 상황에서 왜 개인과 조직 상황에서 나는 왜 조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뭐 4번도 마찬가지로 직업윤리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내가 직업윤리, 정해진 절차, 규정을 준수하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왜 직업윤리를 조금 강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런 why랑 how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NCS 5개 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1, 2, 3, 4, 5번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경험을 써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간혹 이제 나는 경험 소재가 그렇게 없어서 5개 항목인데 뭐 5개 경험 쓸 게 없는데요. 하나 경험을 2개로 나눠서 써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써도 된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 경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 그런 친구들은 하나의 경험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의도에 맞게끔 1번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을 물어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마찬가지로 조직에서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의 경험을 의사소통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직 내 그 조직의 가치관으로서 풀 수도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요. 경험이 없다고 너무 좀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최적화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이번 그 우편사업진흥원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우에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모레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체험형 인턴을 어떤 지원자들이 꼭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다 솔직히 말해서 인턴 경험이 없는 지원자라면 좀 다 썼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입사를 했을 때 채용형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막 대단한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내가 정말 이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엄청난 보람이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얻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지만요. 그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 업무 그 프로세스라든지 기업 내에서는 왜 원칙과 그 원리 원칙 규정이 지켜져야 되는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실제로 직감적으로나마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을 꼭 지원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11월 말이면 하반기 공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한데 이때 정말 그 동계 방학 기간을 노려서 짧게는 뭐 2달, 길게는 뭐 6개월까지 그 기간을 두고 있는 체험형 인턴 공고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반기도 안 됐고 뭐 여행이나 갔다 와야 되나라고만 조금 손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체험형 기회도 아까 보셨다시피 코레일 1000명 뽑잖아요. 네. 굉장히 채용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꼭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 갖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 제한 같은 건 있나요? 나이 제한도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 기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34세 미만, 그러니까 이게 청년 인턴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인턴에 채용형, 체험형 인턴이 있는 것인데 청년 인턴이라는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법적인 청년 나이 만 34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34세 이상 미만이라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체험형 인턴 그리고 채용형 인턴에 대해서도 약간 알아봤는데 좀 공기업 인턴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달달하게 신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달하게 드리면요.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달달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형 인턴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그냥 뭐 기업 분석하실 때도 보니까 홈페이지 한번 쓱 들어가 놓고 다 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기업 다 알아. 공공기관 이제 마스터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내가 차별화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률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공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반에는 다 관련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이 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지원하시기 전에 그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률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이 공공기관이 어떤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한다라는 정도는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달하네요. 굉장히. 달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마민형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프리테크입니다. 반도체 및 기계 부품을 제조하고 장비를 가공하는 업체로 범용 밀링 조작원 4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범용 밀링과 선반을 조작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경력은 3년 이상,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3,500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협의 가능하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11월 27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범용 밀링 조작원 4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무관하게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지성종합서비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서비스 하는 업체로 자동차 정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출고된 현대자동차 차량의 최종 점검을 담당하는 것으로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10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동구 진앙도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SNS 구조안전기술원에서 건축공학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건축시설물의 안전진단, 구조개선 및 검토, 유지관리 점검, 매매에 따른 실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건축, 설비공학 전공자와 문서 작성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입의 건축공학 기술자 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이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유펜솔루션에서 마케팅 담당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SNS 마케팅 콘텐츠 기획,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영어 중급자 등을 우대하며 급여는 2,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직권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직 노무사, 노문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원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아서 또 뿌미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100일이 됐어요. 100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100일상 차려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 이제 사람 보면 웃을 줄도 알고 예, 인상도 쓰고 그럽니다. 어허. 저는 100일 때 막 뛰어다니고 말도 잘했던 것 같거든요. 어머니 밥좀 그럴 주세요. 리가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뿌미가 뭐 말을 하는 단계는 아닌가요? 아니죠. 뭐 옹알이 정도만 이제 옹알이. 네. 저랑 좀 많이 다르네요. 성장이 남다르셨나 봐요. 제가 좀 성장이 달랐습니다. 신세미 캐스터는 아기 때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진짜 순해가지고 뒤통수가 납작할 정도로 그냥 누워만 있어서 엄마랑 아빠가 되게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요? 아주 많은 일이 있었는데 교원쌤이 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저요? 갑자기 확 넘기시네요. 네. 아니, 저 오늘 보고 느꼈어요. 네, 그죠?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독감 걸려가지고 네, 좀 고생을 요즘 했었어요. 또 독감 유행 기간이라 네. 또 접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되게 같은 마무리합니다. 네, 그럼 오랜만에 교원쌤이 나와주셨으니까 오늘 준비하신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에 관련해서 우선
며칠 전에 좀 저희가 수능이 있었잖아요. 네. 예, 수험생들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여행 가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이성 친구 만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는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곧 있을 방학이나 또 현재 취준생인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할 텐데,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서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에서 알바 꿀팁 10개명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직장갑질 119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는요, 민간 공익 단체고요.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 그리고 뭐 갑질을 같이 고발을 하고 그러한 간행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241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떠한 갑질이라든지 아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좀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방송에 나오는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나 이메일 통해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상담이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나 직장 내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전화 119가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 중 하나를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 A씨는 근로기준법 55조가 보장하는 권리라면서 점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아니라 제550조라도 주기가 힘들다. 정 받고 싶다면 시급 6,470원으로 계산을 하자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다시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너에게 실망이 크다. 주휴수당 몇 푼도 안 되는 거 받고 앞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생각 하지 마라. 그런 말과 함께 또 그동안 CCTV 내용 다 확인할 테니까 내가 부르면 곧장 매장으로 와라. CCTV 확인 끝나고 아무 이상 없으면 그때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겐 소중한 돈이고요. 또 몇 푼 안 되는 돈이라고 하면서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괴롭힘 등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갑질 사례가 잇따라 제보가 되고 있는데요. 또 앞서 교원쌤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사회생활을 접하는 수험생과 또 취준생들을 위한 알바 10개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알바 10개명을 통해서 직장 내 갑질을 타파하자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요즘 또 직장 갑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나온 아르바이트 A씨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하기 전에 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뭐 주휴수당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네. 같은데요.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본인 근로일을 다 근무했을 경우에, 개근했을 경우에는 하루치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고요. 해당 사건에서는 이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뭐 CCTV 통해서 일을 하지 않은 시간 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항들을 파악해서 어떤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그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제할 수는 없거든요. 전액불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임금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전액이 지급되는 게 원칙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채용 시에 면접을 볼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채용 공고상에서 주휴수당 지급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일하는 중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근무 시간 그리고 근로일들 다 결근하지 않았는지 근로 시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인데 알바생들이 이상하게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갑질 119에서 마련한 알바 10개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본격적으로 갑질 119가 특별하게 발표한 알바 10개명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채용 공고 캡처하기,
두 번째,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 세 번째, 최저시급 확인하기. 네 번째, 4대 보험 가입하기. 다섯 번째는 일한 시간 체크하기. 여섯 번째, 괴롭히면 녹음하기. 일곱 번째, 주휴수당 챙기기. 여덟 번째, 유급 휴가 챙기기. 아홉 번째, 사직서는 신중하게. 열 번째는 강제 노동은 불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가지만 제대로 지켜지게 된다면 수험생들 또 취준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정말 값진 경험으로 아름답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교원쌤이 이 10개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시죠. 네, 10개명을 보시면은 좀 한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번부터 4번까지는 일하기 전에 해야 될 일,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일하는 중에 해야 될 일, 그리고 9번부터 10번까지는 그만둘 때 해야 될 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채용 공고 캡처하기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사업장도 많고요. 그렇고 또 구두상으로만 근로 조건이 어떤 임금이라든지 근로 시간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증빙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채용 공고를 미리 캡처해 두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 부분은 이거는 사업주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근로기준법 제 550조까지 말씀하셨던 사업주가 계신데 550조까지 없고요. 한 100조까지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실제 사업주들은 잘 모르세요. 이런 근로계약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기 때문에 써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주가 그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런다고 한다면 녹음을 해서 어떤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 근로 조건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최저시급 확인하기. 네. 이제 내년부터는 또 최저시급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변경한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여기에 보통 수습기간을 둬서 최저시급을 그것보다 더 낮추겠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최저시급을 수습기간 동안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은 1년 이상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은 보통 단순 노동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단순 노동직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4대 보험 가입하기인데 저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 4대 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주 15시간 근무를 하시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이 필수입니다. 어떤 선택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인데 보통 사업주도 4대 보험 부담금을 내야 되고 근로자도 본인 임금에서 그 부담을 공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들 대부분인데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0일 이상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4대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일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5번부터 8번을 좀 살펴보면 다섯 번째가 이제 일한 시간을 기록해라. 이게 정말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지고 일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출근하면서부터가 일하는 시작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어디부터 기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에 맞춰서 영업시간 10시부터다. 그럼 근로계약서 10시부터 출근 시간 정해놓는데 상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30분 전에 나와라. 그렇죠. 그런 준비 시간, 대기 시간들 얘기하는데 실제 출근 시간, 실제 그 근로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 준비 시간,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아, 다 포함이 되는 네, 포함되기 때문에 30분 일찍 나와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체크는 오늘 계속 증빙인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근로계약서 10시간으로 돼 있으면 그 시간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와 있던 그 전에 출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요즘에 어플들도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어플들을 좀 이용하셔서라도 좀 기록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방송 보고 있는 사장님들이 조금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다음 항목 여섯 번째가 괴롭히면 녹음하기.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추후에 증거 자료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실제 사건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따졌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난 모른이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르쇠로 일가는 경우들이 많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실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입증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녹음 등이나 아니면 사진 등 이런 자료들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주유수당. 이게 갑질 사례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주유수당에 대한 기준을 좀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유수당은 주 15시간 일하시는 근로자가 일주 본인이 일하기로 한 날에 다 개근을 했다면 하루치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주유수당에 대해서 사장님들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잘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10개명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조항인데요. 8번째로 유급휴가 정도 잘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유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5인이 넘는 사업장에서 결근 없이 본인 근무하기로 한 날에 결근 없이 1개월 이상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 그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의 또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마지막 9, 10번도 연달아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9번째가 이제 그 사직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둬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직서라는 의미는 본인이 사직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건 해고이기 때문에 굳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라든지 부당해 구제청 신청 등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10번째로 이건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네. 오히려 사업주가 그만두고 싶은데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인수인계 하라는 목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강제 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만두고 싶은 시점에 뭐 한 달 전 시점에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그거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알바 꿀팁 10개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교원쌤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뭐 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에서는 편의점 알바였는데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은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먹었는데 실제 나중에 이제 임금을 까겠다, 공제하겠다라고 한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알바생들, 특히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 이제 처음 일하는 알바생들한테 이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알바 꿀팁 10개명 다시 한번 숙지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배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